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기자 홍사원입니다. 금요일 홍사원쇼, 홍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삼형제 조합입니다. 김용남 전 의원,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보니까 윤석열 씨 생일이었더라고요. 옥중 편지 하나 냈대 보니까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 물려주려고 계엄을 선포했다. 참 이 양반 65살의 생일이라는데 언제 철들라나 몰라. 올바른 나라가 친이 쿠데타를 말하는 게 아닌데 참 말 자체로도 저렇게 궤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냥 시쳇말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죽어야 철들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넌 언제 철들래? 뭐 그런 딱 맞네. 죽어야 철들어. 저거. 아직 철 안 든 거죠, 저 사람. 빵 안에서 혼자 생각도 많이 할 텐데 웬만하면 철 들 수도 들어야 마땅한데 그게 안 드네. 사람마다 다 틀은 거지.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윤석열 씨 얘기는 조금 이따 뒤에서도 좀 얘기를 다룰 게 있고 오늘 먼저 내란 전담 재판부 이게 지금 뭐 핫한 소식이니 요거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겁니다. 자,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민주당 수정안 나왔잖아요. 네. 위원 10이 없앤다고. 그런데 그거 나오자마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내놨거든요. 일단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보셨죠, 내용은? 네, 내용은 다 봤는데요. 네. 저는 어제 그 대법원에서 정말 뜬금없이 그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 이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던진 그 대법원 내부 이제 행정 규칙으로서 예규로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저는 제2의 조이대 정치 행위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한 그 정치 개입 혐의와 어제 있었던 그 예규 발표도 저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전 정치 개입으로 일단 규정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요. 국회에서 입법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우리 헌법 27조에서도 법률이 정한 대로 재판받도록 헌법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예규를 제정해 가지고 그걸 대체하겠다. 그리고 국회 입법권을 이거는 또 침해한다라는 논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행위의 개념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AI가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일정한 방향과 어떠한 정책적 효과를 내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정치행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딱 맞네. 저는 지금 조이대 사법부가 재판을 법과 원칙대로 똑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회 특히나 민주당과 어떤 대립관계 속에서 본인들의 지금 정치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대법원이 당을 하나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늦었죠. 늦었는데 저도 사실 사법부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국민들이 하도 불안해하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는 뭐 그거 욕할 거는 아니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시기적으로 늦은 거를 제외하고는 글쎄 이제 판사들 중에도 진작 저렇게 하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이 발표 훨씬 전부터 아니 뭐 입법을 통해서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국회 쪽에서 하는데 왜 법원이 선제적으로 먼저 안 하냐. 그거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는 판사들이 꽤 있었거든요. 저는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그 예규가? 네. 아니 저는 저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법원이 그러니까 사법부가 뭔가를 국민들이 하도 말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외부에서 요구가 들어오니 법원 내부에서 뭔가를 먼저 선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욕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내용 자체가 대법원이 그래서 내놓은 안 자체가 저거 보면은 그냥 무작위 배당으로 해서 다만 기존에 원래 있던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하게 한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건 너무 부실하다 이거지. 그냥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시기의 문제도 제가 이 법원의 정치질이라는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내용면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 법안이 제가 볼 때도 예. 합헌적인 안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대법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예.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입법은 위헌이고 위헌 재판 받기도 전에 아주 선제적으로 위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본인들이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합헌이고 올바르다라는 지금 이상한 인식을 가지고서 저 예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저는 저 예규 상태로 가면요. 예. 이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있지만 헌법 소원도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이 트집 잡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예규를 통해서 저렇게 진행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 내란범들에게 오히려 더 책을 잡힐 수도 있고 그 예규를 통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시비거리가 훨씬 더 위헌성의 소지가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규가 예규로 하는 그건 게 안 아니, 그렇고 아니, 그건 아니, 그럴 아니, 수가 아니, 없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 입장에서 예. 민주당 안과 본인들의 안이 똑같다라고 지금 전제를 하면서 예규를 내미는 거라면요.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겁니다. 트집 잡히는 면에 있어서. 아니 윤석열이 지금까지 무슨 정상적인 걸 가지고 문제를 걸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체포영장도 발부를 해도 빤스만이고 끝까지 저항하면서 불법영장이라고 말을 하는 비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 제기의 측면에서 우리가 방어하는 관점에서도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사실은. 자, 대법원 예규에 의하면 사실은 배당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배당, 랜덤 배당으로 하겠다. 그거예요. 다만 사건이 배당된 그 재판부에 기존의 다른 사건, 그렇지. 내란하고 관련 없는 사건을 다른 형사부에 재배당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내란 사건에 집중해서 빨리 그렇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어. 이거는 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없지. 그러니까 오히려 뭐랄까 어떤 침해 소지가 있다면 그 사건을 배당받는 내란 사건을 배당받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기존 피고인들이나 사건 관계인들이 다른 사건 때문에 내 사건이 다른 형사재판부로 재배당돼서 늦어질 수가 있네. 그 정도 시비가 걸릴진 모르겠는데 예. 이 내란 사건을 기존의 배당 원칙대로 랜덤 배당을 해서 예. 정해지는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그 재판을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피고인들이 어떻게 시비를 걸어서 이거를 헌재까지 끌고 가기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데 지금 민주당 수정안 예. 이른바 재판부 구성의 추천 과정에서의 법원 외부의 추천 인사를 다 뺀 거잖아요. 예. 이 수정안은 그 천대엽 행정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법권의 핵심적 요소인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에 대해서 입법으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위헌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게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위헌이다 아니다 결정 내리는 게 리스크가 아니고 예. 헌재에 가는 것 자체가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재판이 그러니까 중단될 거니까. 그렇죠. 중단된다고 해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건 아니잖아요. 석방이 될 수도 될 있고 수도 안 될 있다? 수도 있죠. 어쨌든 될 수도 16일 날 있고 안 선고가 될 수도 있죠. 다른 이제 그 체포방해 그 사건이 선고가 되니까 거기서 만약 무죄가 나오면 석방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내란 사건을 다 글로 모으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엔 2심에서. 서울 고등의 한 재판부에 다 집중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스탑되면 다 스탑되는 거예요. 내란 재판이. 아니지. 1심에서 그러니까 체포 방해가 있고 내란 재판이 있잖아요. 체포 방해가 아니, 16일 그러니까- 날 먼저 잠깐만.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16일 날 먼저 선고가 나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2년이든 3년이든 예를 들어서 징역형이 나왔어. 그리고 바로 법정 구속을 처분이 나왔어. 구속 유지되는. 그럼 구속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1월 16일 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예.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돼 있지. 돼 있는 상태이기 아니 때문에 그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체포방해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구속 만기가 예. 다 돼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이틀 뒤지. 23일 날 예. 일반 이적죄로 구속 심사를 하잖아요. 그건 또 추가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어달리기 하는 거죠. 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1월 18일 전에 16일 선거니까 16일 선거니까 거기서 막 법정 구속 추가 구속영장 필요가 없다. 그렇지. 예. 내가 더 난데 내가 검사해야 할 걸 그랬어. 아니 근데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은 뭐 예. 의원님 말씀하신 위헌 제청이 되면 예. 재판이 이제 중단이 되니까 저도 예. 뭐 윤석열이 석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예. 제로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지연된다 이제 이 부분을 염려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실익이 없다 그 위험성에 비해서는 큰 실익이 없으니까 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예. 수도 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저 대법원에 전 예규를 어제 던진 것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이대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근본적으로 저도 약간 좀 우롱당하는 느낌이 좀 들어갔고 이게요 뭐 언론에서는 뭐 꼼수다 국민들이 우롱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조이대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너무 면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예. 뭐 이 정도는 해도 뭐 조이대 수준에서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오해받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대법원이 당 만들어서 대법당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는 전 대법원에서 예규를 만들어서 한다? 그럼 그 예규라는 건 행정 규칙이거든요. 내부 구속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행정 규칙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거의 사실상 조이대가 짠 판에서 예규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외관을 만드는 건데 네. 이걸 과연 국민들이 그럼 신뢰를 하겠느냐? 네.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 담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부득이하게 저는 지금 저렇게 뭐 내란 재판부를 입법을 했을 때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있고 또 조이대 체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더 이상 배당에 관한 신뢰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수준의 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판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이대에 끌려다니는 끌려다니지 식으로 말고. 갈 게 아니라 어. 저는 이 배당과 관련된 문제는 앞단에서는 그 전원합의체 끌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예. 직위원으로 그 적시 사건 처리 규칙이라고 하는 빨간 도장 예. 그 찍혔을 때도 무작위 배당을 안 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이번까지 예. 배당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세 번의 경우를 지금 반복하는 건데 예.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서 예. 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편이 훨씬 더 지금은 낫지 않겠나. 이게 지금 예규한다 해가지고 저는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할 것이냐? 아니,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뭐 지금도 그렇고 당분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이대 대법원장 체제일 텐데. 그렇죠. 2년 그러면 남았죠. 1월 16일 날 이루어지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 사건이나 1월 21일 날 그 이진관 재판부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사건이나 다 대법원장은 조이대인 상태에서 그 선고되는 거면 다 부정해야지. 아니 근데 그런 그거는 논리라면 아니요 그게 논리가 그렇게 일반화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진관 재판장이나 백대현 재판장은 또 신뢰를 많이 받고 있어요. 뭐 그분들이 저는 무죄를 내리든 유죄를 내리든 신뢰 자체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온 본인들의 저는 결과값으로 보는 거고. 과정을 봤을 때. 그렇죠. 과정에서 승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백대현 재판장이 무죄 내려도요. 제가 볼 때 크게 국민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조이대.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거짓말도 많이 했죠. 국회 나와서 배당과 관련된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혀 교정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직위원 재판장까지 온 거고 게다가 최근에 이 사법개혁의 열망이 더 높아진 데에는 영장에 기각에 있어서 조이대 라인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아마 이 부분은 김용남 의원님께서도 잘 해석을 못 하셨어요. 왜 영장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만 우리가 계속 여기서 그렇지. 몇 달째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고 네. 그 안에서도 조이대 라인에 그 포섭되지 않은 판사들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분리한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논리적으로 모순되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수정안 이게 위헌성 크다 한 거 중에서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 처분적 그러니까 윤석열을 처분하기 위해서 법률을 새로 만들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는 이거 위헌 가능성이 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는 거는 예. 이제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입법을 통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게 예. 내란 사건 특히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사건이 가장 주된 그렇지. 이유자다예요. 예. 그러니까 예. 특정 사건을 위해서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처분적 법률이라고 얘기할 때가 특정 사안을 위해서 입법을 하거나 뭐 할 때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위헌 소지가 크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천대엽처장이. 특정 사건, 특정 피고인의 특정 사건의 재판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 구성을 이제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본 그럼 거죠. 그게 위헌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천대엽처장 그러니까 그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 그렇게 시비는 걸릴 수 있죠. 시비는 네. 근데 위헌성 전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내란과 관련된 사건들을 거기서 한다는 거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하나를 정한다거나 어떤 특정인을 규정해서 처분적으로 지금 입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위헌에 대한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거는 위헌으로 결론 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약간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로 이혼 사건을 전담해서 재판하는 가정법원도 있고 뭐 특허법원도 있고 행정법원도 그렇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건 아니죠. 아니지. 사실은 계획에 따라서 그 전문 법원을 만들고 그 해당 사건이 그렇죠. 쪽으로 보내는 거지. 그 법원이 개원한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이라 이런 걸 그 법원에 보내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약간 경우가 다른 게 내란은 벌써 1년 훨씬 전에 일어났고 이 사건 재판도 수개월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위해서 이제 그렇죠. 새로 만드는 게 아니 그 부분이 어제 그래서 그 법사위에서 추미애 의원 그 법사위원장하고 천대엽 처장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논쟁이 붙었었어요. 그 영상 잠깐 좀 먼저 보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처분적 법률이 위헌입니까? 원칙적으로는 해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네. 있고 그렇게 그러면 예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까? 뭐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제 허용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기 어려운 헌법적인 언제 합헌이라는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상식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된다. 그리고 그게 상식이다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말했잖아요. 저게 12.12하고 5.18 특별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저희가 좀 길어서 좀 그 부분까지 그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96년 헌재에서 이거 이미 일어난 거 전두환 노태우의 그때 12.12 5.18이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 때문에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사후에 96년에 이걸 갖다가 하면서 공소시효도 이제 정지시키고 이런 부분이 다 헌재에서 합헌이다. 이미 판결이 됐다. 그러니 이것도 윤석열도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위헌이 아닌 거로 이미 헌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5.18 12.12 관련된 그 특별법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합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다 끝났는데 끝난 사안을 시간이 오래 지나서 뒤에서 이제 소급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고 그것도 사실은 천대엽 처장의 논리대로 하면 그럼 이것도 뭐 처분적 법률 아니냐 5.18 사건에 그러니까. 딱 콕 집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난 그렇게 들리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에 있어서 윤석열 내란 사건을 정리함에 있어가지고 뭐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소급 입법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헌법적 쟁점으로 문제제기는 당연히 될 거예요. 그거는요. 특검법도 다 위헌 재판 가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논리들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성에 의해서 다 합헌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BBK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했던 건데 전 이번 사건도 문제 제기는 뭐 당연히 있겠지만 내란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과 이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이 저울 위에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런 선례도 있으니까요. 충분히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처분적 법률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처분적 법률의 경우에 그게 합헌이냐 아니냐는 개별 사안에 따라서 합헌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18 특별법이나 이런 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특별법을 통해서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고 재판하는 게 합헌이냐 위헌이냐 좀 기사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때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5명이에요. 더 많았어요. 합헌이라고 의견 낸 사람이 4명이에요. 6명이 안 된 거죠.
근데 위원 법률로 결정을 하려면 6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위원이 아닌 거로 보았을 뿐이지 그냥 단순 다수결 결정이었다면 위원 결정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적 법률이라 해서 야 이거 처분적 법률인데 합헌이었으니까 앞으로 처분적 법률 다 합헌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재판이나 뭐 헌법재판도 재판이기 때문에 예. 사안별로 다 각기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재판을 해봐야 하는 건데 예. 제가 걱정되는 건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는 입법 자체가 예. 헌법재판소로 가는 순간에 가게 되는 순간에 그게 몇 달 후에 그게 뭐 위원 결정이 날지 합헌 결정이 날지 모르게 되는 그 상황에 놓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불러온다는 거죠. 그 리스크라는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란 피고인이 윤석열만 있나요? 다른 다른 사람도 피고인들도 있으니까.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쨌든 1심에서 형을 저건 어쨌든 2심이니까 1심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1심에서 형을 받으면은 만약 거기서 무죄가 선고된다면은 그거는 리스크가 풀려날 수도 있겠지만은 윤석열이 형을 받으면 나머지들도 거의 대부분 다 유죄를 선고받지 않겠나? 아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심에서 10년을 받았어. 뭐 다 어떤 피고인이 예, 뭐 예. 아니면 윤석열은 무기징역을 받았어. 그러면 항소심에서 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으니까 항소심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신급별로 구속 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항소심도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우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1심에서 아무리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그건 상관이 없는 아니 근데 제 기억에는 헌법재판소 법에 이게 위원 제청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구속 기간은 산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구속 기간도 일단은 유지는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구속이 좀 장기화되네. 이런 뭐 보석이나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서 이제 풀어줄 위험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가 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판이 중단될 걸 지금 위협으로 말씀하시는 뭐 일리 있는 의견도 있고 한데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의문이 또 남는 거예요. 이게 도돌이표 순환 같은 건데 그러면 대안이 없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는데 그럼 지금 이 조의대 체제를 그냥 놔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좀 어렵지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이진관 재판장하고 백대현 재판장이 그래도 윤석열 하나 수계는 일단 거의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옛날처럼 그렇게 위협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저는 내란 재판부 만약에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다면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문영배 재판관 말씀대로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지금 있는데 혼동해서도 안 되고 그럼 시스템 에러를 바로잡는 것도 불가능하면 이 누군가 에러를 초래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반드시 책임은 좀 물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가 한번 더 논의를 해보고 이걸 그대로 그냥 놔두자라는 얘기만 가지고는 저는 국민들 설득하기가 아니, 지금 책임을 너무 어렵다고 묻는 봅니다. 거하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입법으로 구성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난 논리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해가 내란 안 전담 되네. 재판부라도 하게 되면 탄핵하자라는 논의는 좀 사그라들 수가 있죠. 이게 선택적인 개념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의대나 받아들이기 직연에 대한 때문에 탄핵 아니 원래 저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1심 시작 전에 주장했던 그 탄핵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예, 저는 원래 내란 재판부 저는 원래 만들자고 했던 이유가 1심 시작 전에 만들자고 전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미 지나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중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기현 탄핵시키고 조의대 국정조사라도 하자라고 제가 여기서도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에 와서는 여러 가지 실기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선택은 해서 정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고 내란 재판부로 간다 그러면 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고 만약에 그거 가는 게 뭐 재판 중단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걸 놔두면은 누군가한테 책임은 물어야 되지 않겠냐. 이 여론이 전 나온다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수정안도 입법으로 하겠다는 수정안도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뭐 법무부 장관 뭐 헌재 사무처장이 추천 할 수 있던 거 다 뺐잖아요. 그럼 법관 회의나 뭐 이런 데서 법관 추천 대표회의나 판사회의. 예. 판사회 법관 대표회의나 판사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추천
안이 최종적으로 안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도 천대 법원처장이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대 법원처장이 어제 그 법사위에서 법관 대표회의하고 판사회의가 지금 추천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미 위헌 우려를 지적했는데 네. 만약에 전담 재판 판사를 여기서 추천하겠느냐 그 의문이다. 그럼 그러니까. 재판 중지된다. 이 그러니까요. 얘기했거든요. 예. 저는 사실 그런데 저 말이 겁박으로 들렸거든요. 아유, 그게 모든 걸 이제 나쁘게 보면 그런데 지금 전국 법관 회의가 예. 그동안 개최가 최근에도 됐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다 대고 내란 전담 재판부를 너희들이 추천해봐 하겠다는 거잖아요. 추천이 되겠냐고. 제가 보기엔 절대 안 해요. 추천. 야, 만약에 저 정도 민주당 민주당 수정안이 저 정도까지 양보를 했는데 저는 사실 저게 불만입니다. 저렇게 해서 국민적인 우려와 불안감을 씻을 수가 있겠느냐. 근데 민주당이 그나마 밀려서 이렇게까지 그럼 니들이 알아서 사법부에서 알아서 그러면은 추천을 해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걸 갖다가 법관 대표회의나 여기서 우리 안 할래 이거는 우린 위헌이라고 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몰라, 아니 배째라 그러면 하면 해버리면은 헌법재판소 있을 이유가 뭐가 꼭 있습니까? 위헌이라는 이유로 추천을 안 하는 거 외더라도 예. 법관 대표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갑론을박이 계속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후보 추천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 예. 뭐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갑론을박이 계속 이어지면서 한 달, 두 달 지속된단 말이에요. 당장 사건은 지금 1월 16일은 내란 사건은 아닙니다만 1월 21일부터 내란 사건 관련한 선고가 이루어지면 일주일 내에 항소하고 그럼 바로 서울 고동으로 사건은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 전까지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저는 예를 불가능하다고 들어서 예를 생각해요. 들어서 사법부 내에서 법관 대표회의나 이쪽에서 우리는 추천 안 할래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그냥 해보라고 그냥 합시다 그냥. 근데 그게 그냥 내버려 두라 직무유기- 이거지. 직무유기 국민들이 아닌가요? 그걸 사법부를 정말로 그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사법부는 무덤으로 바로 골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전 봐요. 아니 그게 자체가 직무유기일 그걸 국민들이 그냥 뿐만 용서를 아니라 하겠냐 이거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법원을 가서 때려 부실 거예요? 아마 그건 때려 아니잖아요. 국민들 분명히 때려 부실 겁니다.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지. 그건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나서도 일이지만. 안 되는 일이고. 예.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도 분명히 위헌 시비가 걸릴 거예요. 예. 왜냐하면 판사들도 100%는 아니지만 예. 위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민주당 수정안 지금 그거를 아니 어. 그것도 예. 그러면 이게 헌재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예,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도 볼 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률로 구성을 해서 이루어지는 재판 결과에 예. 승복하지 않을 안 그래도 승복하기 싫은 사람들한테 좋은 핑계거리를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4월 4일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 정말 그러니까. 무수한 헌재에 대해서. 썰과 헌재에 대한 불만, 불신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야 이거 뭐 어떻게라도 해보자. 예. 근데 물론 그 구속 취소 때문에 또. 한 달 이상 기다리는 기간이 정말 지옥 같았지만 예. 4월 4일 날 딱 8대 0으로 예. 탄핵이 선고된 다음부터 어느 누구도 그 탄핵 결정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 무슨 그 헌재 결정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걸 뭐 특별법을 통해서 빨리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뭐 3월 15일까지 니네 결정해라는 법을 제정해서 만약에 결정을 해서 탄핵이 됐다고 하면 지금도 승복 안 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을 겁니다. 예. 저는 정치적으로도 예. 그러니까 불안하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지금 시스템 내지는 대법원 얘기를 통해서 결정되는 재판부의 재판을
하도록 놔두는 게 네. 최종적인 결과의 승복을 훨씬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뭐 승복 부분을 만지자면 우리가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제일 낫겠죠. 물론 리스크도 그 자체도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놔두자고 보신다면 나중에 승복 가능성 높아진다. 그건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제가 이번에 특검 결과 보면서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이대가 그때로부터 2달 뒤에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이 내란을 계획한 그 시점 2달 뒤에 그때 임명된 인사가 조이대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여기서 더 반복을 하진 않겠습니다. 조이대 코트가 다 그동안 알아, 그거는. 예, 여기서 뭐 입방아처럼 얘기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장 맞고 네.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정치질과 법률에 어긋난 재판도 하고 무작위 재판한다고 국회 와서는 뻥치면서 자기들은 뒤에서 자기적 배당하고 이걸 그러면 놔두고 가면 앞으로 사법부는 그럼 영구 성역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까미가 한 말 있잖아요.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행에 더 큰 용기를 준다고 하니까 만약에 저는 사법부가 자정작용이 있고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저 의원님 말씀에 제가 100% 동의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많은 분들은 지금 조이대 코트가 2027년 6월까지는 최소한 이 정상화되기가 매우 어렵겠구나. 자정적으로 자정작용을 일으키기는 매우 어렵겠구나. 까지는 아니 그러니까요. 조이대 체제 안에서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제가 단정은 아니지만 충분한 혐의들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제가 근데- 그래서 한번 요 말씀만 드릴게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조이대 관련돼서는 오늘 멱살 잡네. 아니 이거. 저는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이대 관련돼서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행위들이 있으니까. 그럼 저는 아니, 이 법을 통과시키면 조이대 대법원장이 쫓겨나요? 쫓겨나는 무슨 게 변화가 아니라 생기냐고 지금. 아니, 최소한 국민들이 조이대 체제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안심을 할 수가 아니, 있는 거죠. 여전히 대법원장은 조이대인데 무슨 변화가 있냐고. 아니 판사 지금. 회의들을 통해서 추천을 하게끔 해놨으니까 그러다 조이대 판사 회의에서 법관 저 추천 안 하겠다 그러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거 안 판사 하면요 정책 의원님 될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지금 법관 대표회의랑 판사회의는 달라요. 법관 대표회의는 법관들끼리 만든 2018년도에 나온 제도고 판사회의는 법원 조직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데 의장도 있고 다 기구 체계가 법에 나와 있는데 본인들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한다? 저부터도 직무유기로 다 고발 넣어야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구덕이 무섭다고 지금 장을 못 담그면서 그대로 놔두자는 말씀이신데 전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요 말씀만 마칠게요. 조이대가 됐든 천대엽이 됐든 법원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장난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바로잡을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거 누가 잘못했는지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못 밝혀요. 아무도 몰라 그거를 누가 잘못했는지 뭐 유령이 와서 했는지 귀신이 와서 했는지 못 밝힌다. 그러면 잘못된 거를 바로잡지 않는 조이대와 천대엽 둘 중에 한 명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란 재판부로 해서 넘어가면 넘어가는 거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고 안 된다.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백보 양보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럼 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배당의 잘못된 문제 플러스 잘못됐는데도 바로잡지 않고 있는 현재 법원 지도부에 대해서 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거 안 하면서 사법부 자정에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자? 저는요 그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가만히 이 놔두자는 거 법을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통과시킨다고 어떻게 책임을 물릴 수가 있어요? 아니, 뭐가 바뀌는데? 국민들의 의심과 의구심과 여러 가지 불안을 더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럼 놔두면은 그게 다 수용이 되나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아니, 물론 그런 직접적인 논리라면- 책임을 물을 수는 이게 이 법하고는 상관은 그러니까 없는 거지만 루트가 다른 거죠. 루트가 다른 무슨 말인지 거죠. 제가 그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국민들의 이런 불안감 왜냐하면 지금 조이대 대법원이 내놓은 이 예규가 그 불안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헌재에서 그러니까 4월 4일 날 탄핵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불안이 있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합당하게 상식적으로 판결이 내려졌지 않느냐. 그걸 이제 예를 드는데 그 이후에 그 얘랑 이해가 구속 달라요. 취소가 결국은 또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구속 취소는 사실 그 전이기. 그 전에 어쨌든 3월 8일에 됐죠. 어쨌든 한 번은 그랬지만 한 번은 또 정반대로 나오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하는 안전장치를 최소한 마련해 두자라는 차원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하여튼 두 분이 잘못하면 멱살 잡을 아니 것 같고. 저는 동의가 안 되는 게 아니, 전 끝이 없네. 동의가 안 되는 게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했으니까 대법원도 제대로 할 거라는 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헌법재판소 그때는 저도 당연히 5대3 데드락설 나오고 오늘 막내가 아니 제일 어마어마하게 열받네. 그때 불안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헌재가 제대로 했으니까 대법원도 제대로 할 거야라는 거는 제 머리로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문제는 법원의 문제로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만 주자라는 거는 저는 그건 동의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책임은 나중에도 분명히 묻긴 물어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별개 사안이죠. 별개 사안. 이거하고는. 그건 내가 봐도 그건 별개 사안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물어야 되고 민주당에서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은 예규는 예규고 내란 전담 설치 법안은 예정대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렇게 말한 거 있거든요. 요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규라는 게 사실 가장 시행령보다 아래 제일 행정 언제든지 규칙. 그러니까 네.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떻게 믿느냐. 물론 모든 걸 다 못 믿으면 어떻게 이 나라의 사법부를 갖다가 못 믿으면 어떻게 이 나라가 지탱될 수 있겠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좋겠지만 근데 지금 그런 경험상으로 논리 아니 못 믿어 뭐 사법부도 못 믿고 다 못 믿어 그냥 우리만 믿고 우리가 제일 옳고 우리만 옳아 그건 그건 대단히 아니지. 위험하죠. 위험하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일 처리를 해야지. 그 현실적인 무조건 리스크가 어쨌든 김 의원님은 그게 재판이 중단된다. 그 가능성이 높다는 중단된다. 거죠. 예. 중단되는 그 리스크도 있지만은 그냥 그걸 중단되는 리스크 때문에 더 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를 안 마련해두고 그냥 가게 고시킨다. 이거는 더 큰 리스크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무죄 선고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 2심 법원도 1심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2심 법원도 1심을 그냥 직연히 예를 들어서 무죄 선고를 한다.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한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넘어가고 한 번 선고하면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2심에 대해서 안전장치 없이 그래서 그냥 맡겨놨는데 2심도 조희대 대법원장 어쨌든 내년 2월에 곧 이제 인사 있단 말이에요. 2027년 6월까지 임기가 있고. 거기서 2심도 그럼 만약 안전장치 없이 그냥 예규에서 나온 대로 그냥 무작위 배당해서 덜컥 맡겨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작위 배당도 얼마든지 지정 배당 형식으로다가 원하는 재판부를 꽂을 수가 있다고 의심들을 하고 있으니 그렇게 또 돼서 2심까지도 무죄가 예를 들어서 그냥 1심하고 마찬가지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근데 그 위협을 저는 홍 기자님 그 위협을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요. 네. 이게 위협이에요. 지금 조희대 체제하에서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거는 영장 기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장 판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예. 인사권은 조희대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번 되는 대법원 거고. 얘기에도 그 영장 전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위협을 추가하면 이 부분은 아마 김용남 의원님께서 동의 안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위협은 그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로 동의 안 지금 해주고. 아니 대통령 지지율이 55%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요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그냥 국민들하고만 함께 가는 거거든요. 오로지 지지율만을 지금 의지해서 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국민주권 정부인데 사법부가요 영장만 계속 기각으로 가지고 놀아도요. 그 지지율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뿐만 아니라 지지율이 떨어져서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 한 45% 됐어요. 그때 법원이 뭘 할까요? 전 재판 재개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면은 이제 의원님께서는 그 가능성 없다고 또 얘기하시지만은 계엄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제가 얘기할 때는 야 음모론이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 했는데 계엄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저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또 특히나 한동훈 대표는 국기문란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말을 하셨던 분들은 지금 책임 안 져요.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윤석열 계엄할 것 같은데 하는 거 아니야? 경고등을 울렸던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저도 0.0001%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법원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그런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 위협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은 어떠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자라고 하면 그 자체의 위험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 전국 법관 회의나 뭐
판사회에서.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면 100% 장담할 수 100%는 있어요? 아니죠, 물론. 그래도 조의대 그러니까 영향권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그래. 아니 그나마- 그 판사는 조의대 대법원장 하에서 인사 안 받은 아니 판사예요? 인사는 받는데 조의대가 임명하는 거하고 판사들끼리 정하는 거는 평면이 다르잖아요. 아니 근데 전국 네. 법관회의는 어떻게 믿어? 그런 논리라면 판사회의는 어떻게 믿고? 아니 그러니까 판사 회의를 믿겠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은 그러니까 거기서 추천하는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거면 사실은 전국 법관회의 최근에도 열렸지만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나 뭐 이런 법 왜곡죄나 이거와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근데 그럼 아니 거기서 추천하는 판사는 어떻게 아니 믿냐고 저는 법 그러면. 왜곡죄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반대하니까 아예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조의대 영향권 하에 있는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과 아까 현행 그걸 체제죠. 막자는 그것과 아니 난 그 논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아니 되는데 판사 회의에서 서울 임명을 다르죠. 고등의 형사부는 조의대 영향권 안에 있는 판사들이고 누군진 모르겠지만 추천되는 판사는 조의대 영향권 밖에 있는 판사라는 보장이 어딨냐고 아니 도대체. 추천 주체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주체가. 의심하는 건 이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서울 고등의 형사부가 14개가 있다고 해요. 14개 중에서 무작위 배당으로다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무작위 배당으로 하자. 네. 대신 그거만 전담하게 하자. 빨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그 무작위 배당이 말이 무작위 배당이지 무작위 배당이 아닌다는 그 지금 의문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거를 만약에 그런 작업을 하려면 법원 일반직 공무원까지 다 공모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14개 형사부 법원 중에서 자, 요 어떤 거 보니까는 여기는 윤석열하고 그러니까 그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네. 여기는 고향이 같네. 여기는 뭐 학교가 같네. 추리고 빼고 그러면은 그중에서 몇 개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1심 지기현 배당부도 그렇게 해서 지금 지정이 무작위가 아니고 지정이 됐을 거다라는 의심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걸 최소한으로 좀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집단적인 지성 판사들의 물론 조의대에 손이 묻은 판사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전체 판사가 다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집단적인 지성을 믿고 그 판사회의와 법관 대표의 그 추천을 받아서 요 사람들로 그 추천위를 꾸려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판사들을 복수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무작위로 배당을 받자 이거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예. 재판부 구성이나 사건 배당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지정해 준다는 거에 대한 반감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판사들의 어떤 성향과 상관없이 예. 판사라는 그 어떤 직업 구분에서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인식이에요. 그거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걸 입법을 했을 때 이 입법을 실행하는 단계별로 다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걸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걸 수 있죠. 걸면 어때? 그거. 아니지 걸면 재판이 일단 중지된다고 재판부 구성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여곡절 끝에 재판부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재판부에서 보나 마나 윤석열 피고인이나 김용현 피고인 등등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청구를 할 텐데 그거 헌재 판단 받아보지 이래서 헌재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보기엔. 보내는 순간에 그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근데 제 생각엔 그냥 서울 고등 형사부에 배당을 하고 뭐 거기 사건 부담 줄여주는 식으로 신속하게 재판을 하게 하더라도 이 입법을 통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차이가 없을 거다. 아니 근데 그래 그거 어떻게 보장하냐. 근데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이 사람들의 근데 이 사람들의 기대에 100% 부응할 거라는 보장은 또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이 열띤 토론을 하게 된 가장 근본 원인이 조의대 체제거든요. 근데 조의대를 대법원장직에 앉혀놓고서는 사실 어떤 조치를 해도 불신인 아니, 건 이 맞아요. 조의대 대법원장을 쫓아낼 수 있는 법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쫓아내자는 이 뜻은 법이. 아닌데 영향력을 어떻게 그럼 줄일 건가라는 고민에서 나온 거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아. 선이고 답이냐. 전 거기에 승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대로 하면요. 사실 이건 민주당에 제가 좀 쓴소리를 하자면
원래 조의대 국정조사 하든지 해서 누군가를 이거 책임을 휴먼 에러에 대해서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도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작용 저는 상당 부분 공감하는 면은 있어요. 근데 그거 두려우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얘기로 돌아가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고 저는 지금이라도요. 전 지금이라도 제 개인 사견은 뭐냐면요. 전 민주당에서 저는 당대표님이 기자회견 했으면 좋겠어요. 사법부에 대한 일체의 개혁 조치 다 스톱한다. 오로지 조의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당에 문제되는 거 한번 이거 다 샅샅이 찾아보고 조의대가 책임질지 천대엽 처장이 책임질지 아니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책임질지 셋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배당한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려서 그 사람한테 그럼 법률적인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 전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라도. 근데 책임은 분명히 나중에. 아니 근데 나중에 묻겠다 하시니까 지금 재판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차선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조의대가 고르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도 생각의 이제 차이인 그 것 얘기는 이제 같아요. 그만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 한 말만 하면은 대법원이 이번에 예규를 내놓으면서 진정성이 정말 있으려면은 다른 거보다도 일단 영장 전담 재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만 분노하나 이걸? 저 분노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없잖아요. 영장 전담 왜냐하면 이게 1차 마크 1차 저지선 이거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이 재판 부분에 얼마나 대해서 엉망을 했습니까, 영장 전담 지금. 재판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의심하는 거 좋다 그러면 국민들이 의심하니 요거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우리가 민주당 안이 이렇게 나왔으니 그거 우리 받아들여서 얘기해 그럼 이렇게 요것도 따로 하겠다. 최소한 이거는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기자님 그게 우리 없잖아. 의심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심이 아니라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일단 4명이 증거가 없으니까 보여왔던 의심이지. 이 행동은요 의심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지금은. 아니, 증거는 없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심이지. 증거는 없지만 예, 예. 의심의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사법 불신을 초래했는데 물 한 잔 마시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자. 그 부분은 갈 좀 수가 이렇게 없는 거죠. 말을 해줬어야만이 이게 우롱당한다는 느낌을 안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영장 재판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고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예. 사정을 알고 보니까 아 그럴만 했구나라는 사안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냐면 그 IMS 모빌리티 조용탁. 그 사건이 있을 때는 예. 처음에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조용탁 처음에 기각됐지. 예. 기각이 됐는데 예. 저게 말이 되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 관련해서도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형편없이 맨날 적자를 보고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회사에 투자를 왜 했느냐 그게 김건희 영향력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조용탁은 나중에 했잖아요. 영장에 발부됐어요 두 번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업무상 횡령으로 해갖고 아니 어쨌든 됐어요. 저희가 지금 네. 그 이 영장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그 떨거지들 아닙니다. 메인들이죠. 메인. 박성재, 추경호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그 박성재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도 저도 동의하잖아요. 뭐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박성재, 어렵죠. 추경호를 갖다가 영장을 기각한 거는 영장을 도저히 발부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장을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구속이 되면은 그 다음은 바로 조의대로다가 혐의가 똑같은 혐의로 물어보거든요. 조의대도 대법원도 지금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게 계엄이 위법인지 합법인지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박성재도 그렇게 말했었고 똑같은 논리잖아요. 바로 들어오잖아 조의대한테.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추경호는 기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영장 전담 판사를 바꾸자 아니면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를 새로 지정을 하자. 전담 뭐 이런. 재판으로 판사회의나 법관대표에서 그렇죠. 믿을 수 있을 만한 손 네. 깨끗한 사람들로 신뢰가 담보된.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야말로 좀 양보해 줘. 아니 근데 그게 예. 일종의 정말 처분적 판사 임명이 될 수가 있지 사실상은. 그게 예, 예. 뭐 어쨌든 12.12.5.18도 그랬으니 그건 또 도돌이표가 되니까 그냥 아니 그렇죠. 끝내지 그때 뭐. 그때 위원 결정이 더 많았어요.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아까 말한 5명이었대. 말한 대로. 예. 자, 그럼 그거로 더 하면은 멱살 잡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거 그만하고 윤석열 요것도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윤석열 이제 어제 생일날 이제 군사법정 증인으로 출석했잖아요. 거기서 내란 우두머리냐 이 말에 버럭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지 무슨 우두머리냐 이러면 재판 못한다. 뭐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했다는데 우두머리 아닌가? 잘나셨네.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된 사람이라 되게 자랑스러운 모양이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저런 말 하고 또 그리고 내 자꾸 그 1심 직연 재판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게 지금 윤석열이 엊그제 그 체포방해죄 그것도 선고 빨리 한다고 하니까 16일에 한다고 하니까 아니 이거 내란 재판 끝나고 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기잖아요. 네. 1심 내란 재판을 무죄 받을 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자꾸 들어갔고 저는 물론 무죄를 내릴 거라고는 직연 재판부가 그렇게 무모하지는 않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뭐 둘이 말 오고 간 게 있나? 이 생각이 의심이 아니 자꾸 구속 들어서. 취소 결정도 해줬고 그때 녹취록에 보면 윤석열이가 그 뭐 시간이 계산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 녹취록에도 그때 나온 게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 예. 결국에는 이번에 윤석열 1심 재판도 이진관 재판장하고 백대현 재판장이 앞뒤에서 마크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직위원의 공간이 줄어든 거지. 만약에 뭐 이진관 재판장처럼 저렇게 훌륭하게 재판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예. 이 결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윤석열이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더해서 아마 중앙지법에서 이 내란 수계 재판은 뭐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뭐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윤석열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죠. 최대한 선고를 미루려고 하는 거죠. 미루려고.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란 재판은 한 2월 아직 선고 기일이 결정나진 않았으니까. 선고일이 예, 결정이 안 됐죠. 음. 빨라도 2월이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미루려는 거다. 그러니까 1심에서 무죄 받는 걸 어떤 뭐 힌트를 받거나 뭐 이런 건 그런 건 아니다. 그거는 뭐 그건 모르는 거지 뭐 네, 사실. 확인이 안 된다. 근데 직위원 재판장은 진짜 해도 너무한 게 그 진행하는 것도 뭐 MC처럼 한다 뭐 이런 비판도 있지만은요. 아니 불구속 재판 한덕수 재판을 더 빨리 마치고 구속 재판을 이렇게까지 결론도 못 내리냐 뭐 그러니까 인사이동 그건 좀 나서 심했어. 도망가냐. 아니 이 정도 지적 받으면요. 판사들이 정말 부끄러워서라도 자기들이 자정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직위원 놔두고 뭐 인사이동 되면 되는 거지? 뭐 받아들여? 약간 이런 식의 태도이기 때문에 맞아. 여전히 지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계속 사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자꾸 동의가 안 내가 돼요, 이 가뜩이나 내가 의심이 많은데 의심이 더 드는 거야 막. 아, 의심되게 하잖아요. 네. 지금 법원에서. 이게 고진감래라고 그래? 어? 뭐 낙이 와 그러면 고진감래라고 이 헌재 결정처럼 이 4월 4일 고난의 한번, 시기를 겪고 나서 얻는 결과가 더 값진 감내가. 거예요. 아니 근데 결과의 공정과 정의도 중요하지만요. 과정의 공정과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시대는. 오늘 막내가 아니, 하나도 그러니까 안 들려고 직연 그러네. 재판자 생각하면 이제 뚜껑이 그 열려. 과정을 기존의 관례대로 원칙대로 하는 게 더 값지다는 거죠. 그 과정을 지금 갑자기 특별법을 통해서 바꿔버리면 나중에라도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으니 그 과정을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공정한 거죠. 자 우리 훈이 얘기합시다. 우리 훈이. 우리 훈이 우리 훈이 저쪽 우리 훈이. 어제 재판에서 한동훈 총으로 쏴주겠다고 윤석열이 했다는 거. 이거 보니까는 그 술 많이 마셔 그 질문이 나왔어요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답을 윤석열이 술을 많이 마셔갖고 당원 게시판 사건이 터진 직후라서 배신감 같은 그런 말에서 언급하지 않았겠냐 내가. 그런데 술을 많이 마셔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니까 얘기는 하긴 했어. 총 쏴주겠다고. 그렇죠. 근데 당원 게시판 얘기를 딱 꺼냈잖아. 술 많이 마셨다. 예. 근데 술 많이 안 마신 날을 세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렇지. 그날은 며칠 안 될 걸 아마. 안 되지. 그날은 1년 중에 며칠이나 될까요? 아니 그래서 전화는 그러니까 1년 며칠이 하루도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날이 있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 당원 게시판 사건 저게 아마 굉장히 아마 거기서 나온 얘기가 윤석열한테 긁혔나 보지. 그러니까 컸나 봐 진짜로. 그러니까 저때 총 맞아 죽을 뻔했잖아 한동훈 진짜. 쏴서 뭐 한 달 했잖아요. 총 맞아 죽을 뻔했는데 지금 요즘 보면은 돌 맞아 죽게 생겼어 지금 한동훈. 그렇잖아요. 이호선 국민의힘 이호선 감시위원장이 돌로 쳐주게
어유 이런 말 해도 되나? 돌로 쳐서 죽일 거 뭐 이런 얘기 하더니 근데 비유적 표현인데 무시무시하죠 지금. 어제는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저분이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 들켜도 이게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들켜도 이게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된다. 나쁜 짓에는 확실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 나쁜 짓인 건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던데. 그 한동훈 가족 이렇게 통해서 가족들이 쓴 그런 거가 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나쁜 짓.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들한테 자기 나쁜 아이디와 자기 가족들 아이디 몇 개를 가지고 뭐 처음에는 부인했으니까 그 사실관계도 있었지만은 결국 뭐 당원 게시판에 여론 형성을 뭐 주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만들고는 근데 있는데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쁜 짓은 아닌 것도 맞다. 아니 그러니까 뭐 말은 다 맞는 말이죠. 목줄로 매놔야 된다. 뭐 이거. 아니 또 틀린 얘기가 네. 잘 없던데요. 하긴 그러네. 뭐가 문제야 도대체? 윤석열 지지자들 입장에서 문제죠. 그쪽에서 그게.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야 어. 맞는 말이지만 어. 뭐 받아들이는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닌가. 하긴 그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도 그러니까 저게 나쁜 짓은 아니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맞는 아니, 말 한 그러니까 거네. 가장 말인데. 지금 이른바 단계 사건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그래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게 한동훈이든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든 그걸 떠나서 그 글이 뭐가 그 문제냐? 내용이. 네. 그건 그러네. 근데 장동혁 체제하에서는 문제 제기를 그러니까 저쪽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봤을 저쪽에서는. 때는 죽어도 용서 못할 네. 글이긴 한데. 윤 어게인을 해야 되니까 윤 어게인을. 이미 그 사람들은 내란을 일으켜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수개인데 뭐가 문제야 지금? 어쨌든 우리가 그쪽을 갖다 이해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한국이 이해하기가 이해는 힘들어요. 못하는 거고. 한동훈의 운명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운명. 운명만. 그러니까 징계를 네. 지금 아직 결정할 윤리위원장이 공석이죠. 공석이잖아요. 네, 원래 여상원 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이 쫓겨나다시피 그냥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만뒀죠 그때. 사실상 쫓겨난 거죠. 네. 후임을 지금 정해야 되는데 후임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누가 된대요? 뭐 도태우 변호사 얘기도 나오고 아마 이제 장동혁 그러니까 코드가 도태우 진짜 뭐 나와. 네, 뭐 코드가 맞는 사람 하나 나오지 않을까. 도태우 되면 한동훈은 죽었네. 우리 훈인 죽었네. 아니 그러니까 그 박정아 의원이 도태우 변호사 얘기를 방송에서 먼저 꺼낸 것은 네. 이른바 역인시키지 말란 취지로 꺼낸 거죠. 진짜로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건 순수하게 사실 전달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예. 미리 이제 방어막을 친 거지. 이런 사람 시키면 안 돼. 그런 취지에서 말을 꺼내는 것 같은데 네. 장동혁 대표가 하지 말라면 더 하지 않을까요? 진짜 그럼 도태우 변호사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할 사람들 많지 알겠어요. 않아요? 저런 부류의 변호사들이 많아요. 네. 뭐 도태우 예를 들면 이하상 변호사 이하상 시키면 변호사 되겠네. 내지는 그 뭐 감치 변호사들 내지는 뭐 서정호 변호사도 시켜도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런 유의 변호사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뭐 누군가 한 명 골라서 어쨌든 요식행위로 뭐 장동혁 체제하에서 한동훈 내보내는 건 지금 상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장은 누군가 와서 찍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이제는 공당이라는 이름 자체를 불릴 수 없는 지경까지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난 이건 정당사의 오명이 남는 이제 그런 일을 벌리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한동훈 대표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말 한마디 가지고 게시판 그거 가지고서 반대파를 숙청한다? 이거 무슨 조선시대에 무슨 궁중 암투에서나 볼 법한 얘기를 지금 2026년도를 맞이하는 시점에 지금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그때 5.18 그 대구 공천 받았다가 5.18 이거 북한군 개입설을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해서 그래서 한동훈 그 당시에 당 대표가 너 안 돼 하고 공천 잘라낸 취소한 사람.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한동훈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 감정이 있겠나 지금. 전의를 불태우고 있겠죠. 내가 윤리위원장만 가봐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도장을 막 갈아가지고. 네가 나 잘랐지. 그렇지. 이번엔 내가 너 자른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잖아요 이게. 거기다 또 장해찬까지 지금 또 장례찬도 있잖아. 있고 펌핑 넣고 있죠. 그래서 네. 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지금 풍전등화예요. 지금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그래서 김문사고 또 러브샷 했던데 어저께 보니까. 그럼 김문사고 손잡으면 그 풍전등화를 러브샷 하는 거 한번 좀 보여주면서 보니까는 한동훈 원래 술 안 마시잖아. 못 하는 건가 안 하는 거야? 못 하잖아. 뭐 그냥 물일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저기 보니까 한동훈하고 손잡으면은 풍전등화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근데 뭐 백지장도 맞들면 김문수 나으니까 손잡으면? 뭐 한 명이라도 와서 못해주는 효과는 있겠지만은 예. 지금 저 장면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제 바깥에다가 예. 본인이 뭐 개헌 막았고 뭐 중도 확장이다 이런 말하기가 매우 머쓱해진 거고요. 또 반대로 김문수 전 장관도 지금 당내에서 같은 돌에 지금 처맞게 생겼어요. 지금 한동훈하고 러브샷 했다는 이유만으로 돌로 쳐 죽일 때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에게 하여튼 마이너스죠. 새가 불어난다는 건 정치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국민의힘의 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나 또 뭐 대구시장을 했던 그 권영진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사실상의 반기를 드는 발언들을 했는데 윤한홍도 했고 윤한홍. 뭐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뭐 그 전엔 누가 봐도 오른쪽으로 확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던 김문수 전 장관까지 한동훈 전 대표 편을 들기 시작하면 그쪽 새가 불어나는 거죠 점점. 멍든 가슴끼리. 네. 근데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효과 자체가 글쎄, 뭐 근데 내부에서 결속은 좀 일부 있겠지만 네. 아니, 한동훈 대표도 결국 중도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매일 하고 있는데 옆에 김문수 뭐 전환길이나 전환길이 아니라 과거에 정광훈 쪽하고 함께 활동했던 황교안의 느낌도 좀 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급하고 다급해도 마실 물과 못 마실 물을 가려서 마셔야지. 나도 그렇고 저거 덜컥 한동훈을 손잡는 게- 지지했던 그 예. 강남 아주머니나 이분들이 예. 김문수를 하고 손잡는 걸 좋아할까? 좋아할까? 근데 이거는 지금 국면은 예. 장동혁 대표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이른바 친한계 쪽을 쫓아내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 세를 불려야 되는 거고. 그래도 근데 손 쫓겨날 때 잡는다고 막히지도 쫓겨나더라도 않잖아요. 그게 안 쫓겨나 저렇게 해서 안 쫓겨나면은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손을 잡아도 쫓겨나는 건 도태우가 와서 도장 찍는 게 핵심인 거고 뭐 둘이 합친다 그래가지고 쫓겨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시간이 다 돼서 고각으로 네. 한동훈은 김문수하고 손잡았는데 장동영 그래서 또 이준석하고 요즘 또 그 손잡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둘 중에서 그럼 결국은 어느 쪽이 이깁니까? 아니 일단은 당권을 쥐고 그렇지. 있는 쪽이 장동혁. 유리한 거는 틀림없는 그렇지. 사실이죠. 예. 하지만 뭐 그게 당권을 쥐고 있다고 매번 그 사람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닌 게 또 정치판이잖아요. 결국엔 여론이 중요한 것이고 장동영 오래 못 버틸 거라는 그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속 들어간 것 같아. 아니 그 가능성은 저는 계속 남아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 손잡는 게 점점 한쪽으로 그냥 완전 극단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예. 장해찬, 김민수 인사를 통해서 나는 그냥 여기만 내가 챙길 거야라고 확실하게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오히려 어영부영했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장동혁 안 되겠는데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쎄 뭐 당권 지고 있다고 언제까지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보는 게 저는 유지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일단 장동혁의 의지가 너무 크고 그 대표직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매우 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내려오는 건데 일단 김민수 김재원 이 둘은 무조건 북박이로 지금 장동혁 옆에 있기 때문에 법규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사무처 직원들이 태업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려면 전제로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요 진영에서는 오죽 대안이 없으면 조갑재 선생님 있잖아요.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띄우는 사람이 누구냐? 김종인 위원장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요. 오죽 인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대안 부재론도 저는 장동혁 체제를 끌어내리기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원 당규에 의하면 최고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죠. 네. 근데 그건 어쨌든 구속력이 없으니까. 그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4명이 사퇴를 안 하면 그게 법적인 요건이 되진 아니,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압박이죠. 압박으로. 그거는. 네. 근데 저 압박보다 장동혁의 욕망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압박 견뎠으면 좋겠는데 우리 혁이가 아니, 견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견딜 걸로 보면. 장동혁 롱 라이브 뭐 그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 측면이 근데 국익에는 좀 해로운데 아무튼간에 뭐 버틸 거는 같아요.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가서 멱살 잡지 마시고. 아유, 무슨 아니 김용남이 신인규 멱살 잡을 거 도망가요. 같아요. 빨리 도망가요.
제가 싸움을 질 것 같아요. 자,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